아, 그래요? 슈트. 그러니까 전통 홀레 때도 슈트를 또 입어야 돼서,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혼식 때 입었던 그 슈트를 또 전통 원래는 입을 생각이었는데, 12님 안녕하세요. 11님 안녕하세요. 또 저는 이제 좀, 남자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안 그런 남자분들도 많은데, 제가 진행을 해보면 남자분들은 보통 좀 이 옷이나 결혼식에 대해서 그런 어떤 드레스 뭐 이런 거 스드메라고 하죠. 뭐 이런 거에 큰 관심들은 없으세요. 그냥 신부들이 하니까 또 한국에서 많은 말들을 듣고 가니까 다들 웃으며 또 신부님들에게 잘 맞춰주고 계지만 저 역시도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요번에 또 우리 아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좀 슈트는 좀 시간 여행님 말씀처럼 좀 신경을 써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어, 뒤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웨딩 촬영은 저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스튜디오에서 그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이렇게 천막 같은 거 내리고 어 그 웨딩 촬영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11님? 음. 신부 화장해주고 남자는 머리만 살짝 그거 저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 예. 제 양복도 빌려줬고 신부 드레스 빌려줬고 그 다음에 신부 화장 해줬고 어 그 다음에 드레스를 두 벌, 신분 드레스 두 벌 입었어요. 저도 두 벌. 네, 두 벌씩. 저는 검정색 하나, 흰색 하나. 신부는 흰색 웨딩 드레스 두 벌. 그리고 화장 한번 해주고 웨딩 드레스 갈아입을 때 머리 살짝 만져주고 신부. 그렇게 해서 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두 번 찍었어요. 한 번 입고 올라가서 한 번 찍고 싹 찍고 내려와서 옷 갈아입고 올라가서 싹 찍고 그렇게 해서 30만 원. 하나밖에 한 번뿐인 초혼 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다라는 그게 베트남 에도 지금 있어요. 한 번뿐인 결혼식 이쁘게 그리고 저는 신랑님에게 뭐 선물은 20만 원 이상 할 때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또 우리 와이폰 뭐 오토바이 이런 비싼 선물 안 줍니다라고 신랑님 신부님들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약속을 받고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도 약속을 어 이거 내 신부가 제 아내 같은데요 이거 응호폭 이거 응호폭 내 아내 같은데 잠깐 아니 왜냐면 좀 전에 전화를 했어요. 좀 전에 전화를 했고 한 5분 통화했어요. 왜냐면 오늘 저 이제 일 끝나고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7시 반 정도 돼서 씻고 빠르게 씻고 우리 아내랑 잠깐 통화 5분 하고 물론 이제 번역기를 써서 했지만 저 이제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한다. 그리고 열 하나님 그 우리 신부 나이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숫자 11님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시면 번역기 써서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본인에게 물어보는 건 신뢰가 아니죠. 신뢰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비밀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재미의 요소를 위해서 11님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 아내는 이거 한국말 아직 못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아까 그 잠깐 통화할 때 가다 오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더라? 가다 오다 먹다 이런 거 쓰고 있었어요.
얄로에다가 뭘 볼까요? 한번 볼까요? 가다, 오다, 자다, 먹다 이런 거 쓰고 동하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글로 의다, 사디 이거 써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의다, 사디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베트남어의 향연이네요. 저한테는 얘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질문만 하시는 분들이, 하긴, 이것도 질문이지, 뭐. 나이 질문이고, 나한테 했던 거지, 맞아. 이런 쓸데없는 질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질투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해.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을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김섬님, 구독자시죠? 김섬님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고, 저랑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대화도 해보고 들어도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전혀 피하지 않고 제가 수술 중에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도 연락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연락을 드리고 또 엊그제도 또 혹시 시간 되시냐고 그래서 연락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했으나 역시나 제가 진행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제 넘을 수도 있고 또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섬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긴 했지만 큰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잘 하시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섬님도 잘 하실 거예요. 잘 해결하실 거고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계속 인사만 하고 있어. 준비된 인사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김섬님은 잘 해결되길 정말 바라고 있고, 제가 아는 선에선 도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예, 웅우푹 웅에는 제 신부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김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드렸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섬님은 고맙다고 했지만 저로서는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한계. 그 정도가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근데 제가 한 말을 잘 활용했다면 또 잘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조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 좀 각오를 다지고 마음가짐을 다지고 할 거면 확실히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 근데 그거는 어느 입장에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정을 하셔라. 어떻게 할지를. 큰 손해 날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좀 결단을 내리시고 좀 강하게 할 땐 강하게 하셔라 뭐 이런 느낌으로만 조언을 드렸지 솔직히 제가 어떤 방법이나 뭐 창의적인 뭐 아이디어를 드리거나 뭐 그렇게 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님도 이제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없는 말 제가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드리고 그리고 되게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서 나 역시 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경우밖에 없지 않냐. 조금 좀 큰 손해 날 것 같지 않으니 감단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잘 해결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알아보고 계신 것 같고 솔직히 지금 정답을 모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돼? 장단이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강단 있게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잘 하실 것 같아요. 남편 자기 할 말만 해. 자기 할 말만 해. 네, 저기 구독자님이 질문한 거, 요 제가 얄로로 보낼게요. 질문하는 거 답변해도 됩니다. 안에는 구독. 이게 나중에 이런 걸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신랑님들에게는 조언을 드리는데 이게 얄로 할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팁을 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얄로를 어떻게 보내냐면 아내, 우리 와이프라 그러죠. 아내는 구독자님이 질문하는 거 답변해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딱딱하죠. 우리 구어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독자라는 단어도 이게 정확히 번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한 바퀴를 돌리면 되죠. 번역기를 한 바퀴 돌리면 돼요. 번역기를 한 바퀴 돌려서 돌리고 해서 이게 정확히 번역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가 참을성이 많이 필요하고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인내를 갖고 내 아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를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당신은이라는 것보다 아내라는 주어가 좋아요. 남편은, 아내는, 왜냐면 명확하거든. am, 이런 식으로 주어들이 바뀌잖아요, 베트남어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번역 자체가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목적어를 아내는, 남편은, 이게 명확합니다. 아내는 베트남, 이렇게 제가 번역기를 구글로 돌려볼게요. 아내는 베트남어 질문에 답해도 됩니다 하고서 이거를 한 바퀴 더 돌려. 그러면 제 아내는 베트남어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또 기다려보죠. 네. 그렇죠. 자기야 이런 표현도 좋아요. 자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야 이런 표현도 되게 좋은 게 명확하잖아요. am, I'm 이런 게 없어요. 자기야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자기야. 왜냐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라고 할 때 반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am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I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번역기에는. 근데 그것이 다른 문장과 엮이면 헷갈릴 수 있어. 그렇지만 주어랑 목적어에 명확하게 자기야라고 또는 아내 또는 남편 이렇게 하면 헷갈릴 확률이 적어지겠죠. 시간여행 라아이 시간여행 라아이 야 그래도 시간여행을 썼네요. 와 시간여행을 썼어요. 따라서 왜냐면 자꾸 뭐 해라 하면은 답답할 수 있어요. 똘랑 왜 한국 와 시간여행 이걸 썼네요. 오 기특합니다. 아주 좋아요. 시간여행. 그러나 여전히 바온니오 또이에 대한 질문에 대답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신선한데요, 저도. 내 아내가 들어와서 이거를 보고 있다니, 정말로 신선하네요. 신선한 경험이에요. 정말 신선한 경험이에요.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응오푹 응웬, 이 친구가 제 아내입니다. 방금 전에 시간여행 라아이라고 질문하신 요 분이 제 아내입니다. 맞아요. 레벨업 했습니다. 시간여행을 썼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솔직히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네, 상당히 칭찬하고 싶어요. 시간여행을 어쨌건 썼다라는 거 상당히
우리 신랑님,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천사님, 아이, 또, 과찬의 말씀을. 신랑님이 잘생겼죠, 솔직히. 신랑님이 잘생겼고, 여기 우리, 방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신부도 들어와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신부도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여기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렇게 잘생겼다는 얘기 좀 자주 해주시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아마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저는 베트님 사람입니다. 와, 진짜, 아는 한국어 이제 하나씩 다 나오네요. 저는 베트님 사람입니다. 아는 한국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막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베트님 사람입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도. 솔직히 우리 신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부님 제가 간혹 면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상당히 불안해해요.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여기 17명 중에 제 신랑님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신부님들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토픽 그거 정말 불안해해요. 물론 이제 간혹 제가 회식도 시켜주고 맥주도 한 잔씩은 먹긴 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맨날 갇혀 있으니까 주말에 집은 가지만 월화수목금 이렇게 공부하니까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늦을 때는 두 달에 한 번, 또 시험에 임박하면 못하죠. 그래서 저번 달에 회식 한 번 하고 설날에 우리 직원이 같이 회식을 한번 했는데 놀 때는 놀더라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신부님들이. 왜냐하면 제가 냉장고에 우리 신랑님들 모르셔요. 냉장고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저 진짜 잔인한 놈이 맞아요. 정말 나쁜 새끼. 우리 신부님, 제 아내도 똑같아요. 예외 없이 똑같이 그 문구를 봅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거. 기숙사 생활 똑같이 하고 있고. 자, 뭐라고 써있냐면 22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신부는 어차피 한국에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써있어요. 진짜 나쁜 새끼죠, 정말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그 멘트를 봤어요. 장인어른이 제 멘트를 봤고 그 냉장고에 붙여놓은 걸 봤고 우리 신부한테 너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신부님들 고생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정말로 긴장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공부 능력이 뛰어난 신부들도 있고 공부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신부가 있지만 그 누구도 그러니까 공부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엉덩이가 좀 가벼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부님들 그 누구도 간절하게 시험에 대한 자세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 16명 중에 지금 현재 기숙사에 있는 이미 비자도 받고 이런 분들 말고 또 비자 준비하고 있는 신랑님도 말고 혹시라도 그 16명 중에 우리 기숙사에 있는 공부하고 있는 신랑님이 있다면 항상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응원을 많이 해줘도 꼭 과유불급이라고 그래도 잘한다, 고생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 좀 해주면 좋아요. 뭐 답니까? 말한다고 답니까? 네, 어렵습니다. 토픽 1급 어려워요.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보통 신부님들이 거의 99%가 시험을 두 번 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거의 100% 가깝게 저는 이제 지금까지 100%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업체든 다른 신부님을 기준해도 98% 합격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험을 실패해서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신부 입장에서는 갔던 길이 아닌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떨어지면 물론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듣지만 신랑에게 창피함, 본인에게 창피함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이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오히려 좀 태만할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회가 많아 보여도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해요. 머리 빠지는 신부님도 있고 근데 우리 아내는 열심히는 하는데 막 그렇게 막 그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뭐 막 그 그걸로 뭐 같진 않아요. 좀 그냥 그냥 열심히 하는 만큼 같고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정도. 그냥 기특한 정도. 또 시간이 흐르면 이제 4월 12일이죠.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한번 볼까요? 저도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4월 12일일 거예요. 4월 12일이 임박하면 조금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4월 14일이네요. 4월 12일이 아니라 14일이네요. 이거 임박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죠. 솔직히. 받을 수가 없죠. 아니, 저를 또 그렇게까지 또, 띄워준다고 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천사님. 그냥 다른 신랑님하고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우리 천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필 사진 주시면 내일 바로 당장이라도 이제 신부님하고 신부님에게 의사를 물어볼 거고, 이제 한 발 한 발 냉정하게 천천히 조급하지 않고 조급하신 분은 현장 급조 마사하는 업체를 찾아가시는 게 고요. 화상 맞선의 장점은 누리자. 이렇게 하시면 좋고. 베트남 국결은 보통 신랑들이 장기 거주 비자 체장.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굳이 장기 거주 비자를 취득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신랑님이 국결을 한 다음에 장기 거주 비자를 취득 안 하죠. 돈이 들어가요. 그죠? 비자 취득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특히나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45일이잖아요. 45일. 그러면 처갓집을 방문하든, 와이프랑 잠깐 놀러 가든, 놀다가 처갓집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든. 그러면은 굳이 비자를 받아서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없죠? 거주증이 있으면 어차피 처갓집 가서 잘 건데, 그 아니면 호텔이잖아요. 그러면 거주증도 의미가, 은행도 의미가 없고요. 은행도 어차피 신부 은행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한국에 사는 신랑님들은 장기 거주 비자를 안 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어요. 매칭 이후에도 비자 나오고 이제 연락을 해도 이런 걸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용처가 없어요. 옛날에 15일일 때는 의미가 있었죠. 우리 15일이었죠 옛날에. 아유 45일 저도 못 버티고 와요. 님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 후에 양국 혼인신고 완료 후 신부가 한국 비자 신부가 한국 비자 신청할 서류? 신부가 한국 비자 신청할 서류? 신랑이겠죠. 신랑이 한국 비자를 신부의 한국 비자를 위해서 토픽 합격 후에 양국 혼인신고 완료 후 신랑이 신부의 한국 비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요. 신부님도 많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부님은. 왜냐면 신부님은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즉 한국에서 비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한국에서 비자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부를 까다롭게 또는 신랑의 요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살 수 있는지의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거기 때문에 신부의 서류는 많지 않고요. 신랑의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카페 어디 있냐면 국제결혼 서류 안내에 보면 한국 혼인신고와 비자 서류 FNQ에 있어요. 결혼 사증 구의 서류 2022년 9월자 기준이네요. 엄청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참.
주시우레씨님, 이런 얘기는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잘생겼다는 얘기는, 저랑 둘이, 실시간 방송에서 있을 땐 안 해주셔도 되는데, 신부가 있으니까, 제 아내가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합니다. 국결하신 분들 업체 관련 업무 보시려고 장기 비자 따시고 나시죠. 그렇죠. 뭐, 국결에 관련된 일, 또는 뭐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일, 아니면 거기 장기 체류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고, 우리 아내는 이제 퇴장한 것 같아요. 조용해졌네요, 갑자기. 아니면 이걸 수도 있어. 계속 보고는 있으나 이제 아는 한국말이 떨어졌어. 저는 베트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아는 한국어가 떨어진 거야, 이제. 아는 한국어가 떨어져서 이제 지금 책 찾아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책. 또 할 말 찾아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최근에 그런 그 구독자님들 전화가 연락이 오면은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게 그거예요.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 표준 약관에 의하면 업체가 계약금을 받고 백수담보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프로필을 받는 과정,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화상 몇 번, 10번이든 뭐든 하고 난 과정 다음에 해약을 해요. 그러면 저희 업체를 안 통하실 분들도 여기에 궁금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국제결혼 표준 약관에 의하면 그때 해약을 하면 중매 수수료, 중개 수수료의 10%만 제하고 전액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중매 수수료고, 따라서 그 10% 25만 원을 제하고 전액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아무리 늦어도 하루 이내에 전부 즉시 해약에 따른 환불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저한테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내용은 업체가 환불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또 시간을 끈다, 뭐 얘기를 해도 우긴다. 결론은 그거죠. 돌려주기 싫다, 이거죠. 뭐 이거에 대한 최근에도 전화가 와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저라고 무슨 뭐 뾰족한 뭐 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 업체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론은 법은 그래요. 국제결혼 표준 약관에 의하면 10%, 저희 같은 경우 25만 원이죠. 제하고 돌려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안 돌려줬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구청, 경찰,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 그런 데다가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100만 원 때문에 소송을 거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소송을 안 걸 거 아니까 배를 째는 거예요, 업체에서. 어차피 소송 안 걸 거 아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할 때, 그런 국제결혼 표준 약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안 줄 때는 처음부터 그냥, 어차피 안 볼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매너 있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뭐 안 주시면 할 수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가는 방법도 있다. 여기 써있죠, 밑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셔야지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최근에도 우리 위약금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많은 게 자주 있는 상담이 해지했을 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아내는 왜 말이 없나요? 아, 이거 좀 괴롭히는 건가요? 뭔가 뭐랄까, 강제하는 것 같아. 이거 왜 안 봐? 좀 안 보고 있었어? 뭐 이렇게 좀. 이거 한 번만 보내고 안 보내야겠다.
조금 보내고 나니까 그래도 자기야 해주네요. 야, 아내는 왜 말이 없나요? 했더니 자기야를 또 해주네요. 아, 참 고마워요. 아니 시간 여행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시간 여행님이 저보다 더, 아, 이게, 잠깐만. 솔직히, 사귀는 여자가 있으시면, 결혼을 하셔야죠.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으면 하셔야지. 어이구, 오래 만나셨네. 왜 결혼을 안 하세요? 베트남 말을 이 정도로 할 줄도 알고, 1년이나 사귀었고. 아, 저는 카톡도 하고, 얄로도 하고, 근데, 신부가, 얄로를 편해해요, 확실히. 얄로를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저도 약간 따라가는 경향이 생겨요. 근데 카톡에 정확하진 않아, 그러니까 좀 확실하진 않아도 번역 기능이 있어요. 실험실에 카톡에. 그러니까 계속 아파서 오늘까지도 아파요 몸이. 근데 이 방송을 못할 정도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소신을 갖고 방송 약속을 했으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온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이게 저는 비에젯을 한번 타고 오면 몸이 진짜 박살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 이게 번역기에 오해가 생겼어요. 시간여행님. 11님, 열하나님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여행님 때문에 저 지금 변명해야 돼요. 시간여행님. 시간여행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자 11님, 신부가 페북에 남편 사진 안 올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달라요. 그렇지만 이 신부의 패턴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서 경험자로서, 그리고 전문가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신부가 페북을 남편 사진 안 올리는 것 자체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신랑님이 만약에 우리 업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업체를 말씀드리면 신랑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성격상, 내 기준상, 내 스타일상 신부가 페이스북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 통해서. 그 정도 연기는 돼요. 또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왜 페북에 안 올려?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또는 남들 다 올리는데 왜 안 올려? 라고 했다면 올려야겠죠. 근데 안 올리는 이유가 뭐 명확하지 않아. 또 남편이 안 올려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귀엽죠. 남편도 안 올리는데 제가 왜 올려요? 이렇게 하면 귀여운 거예요. 그럼 남편님한테 얘기해서 올리라고 하면 올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이런 거예요. 자, 오해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오해를 쌓을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게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을 통해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면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페북은 잘 안 하지만 페북 활동은 해. 그리고 스토리 같은 걸 만약에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스토리를 간혹 가다가 일주일에 하나 정도 스토리, 페이스북 스토리 있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스토리를 주기적으로 올리는 친구라면 스토리에만큼은 한 번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또, 자, 그럼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적절하느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페북에는 암묵적인 이 알력이 있어요. 누가 먼저 올리느냐라는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어린 친구들의 자존심 싸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통혼례를 했을 때가 좀 더 자연스러운 시기가 아닐까. 그러면 전통혼례하고 안 올리면 어떡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대답을 해드릴게요. 포괄적인 대답. 자, 페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11님이 꼭 그런 지금 상황에 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혼을 하셨든 앞으로 하셨든 저희 말을 잘 들어보세요. 포괄적인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약혼을 했죠. 결혼할 사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혼자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라면 편하게 그냥 뒤에서 왜 안 올리지? 왜 안 올리지? 왜 안 올리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안 올려? 라고 웃으면서, 의심이 아니라 얼굴 굳으면서 막 너 왜 안 올려? 너 혹시 뭐 있어? 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너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우리가 너무 TV나 유튜브에서 안 좋은 것만 보고 색안경이 끼니까 자꾸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건데, 둘이 예비 부부예요. 이제 결혼할 사이예요. 부부가 될 사이고. 그러면 그냥 편하게 올리라고 하면 되고, 가장 정확한 건 뭐겠어요? 나 올릴 테니까 너도 올려줘. 그거를 강압하고 강요하듯이 하지 말고 편하게 우리 같이 올리자, 이 표현이 맞겠죠. 우리 같이 올리자.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목적으로 저한테 물어본 거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포괄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111에 해당하는 얘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페북에 사진은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 전통 원래, 그리고 또 그럼 전통 원래까지 해서 기다렸다가 안 올리면 나한테 시간적 피해나, 그럼 말하세요. 부부가 될 사이잖아요. 뭘 고민해요. 부부가 될 사이에 못할 말, 할 말이 없어. 그냥 빨개 벗고 막말로, 내 고추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문제야? 내 고추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건 야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추도 보여줄 수 있는 사이에 뭐 고민해요? 그냥 물어보면 되지. 참고로 신부가 카톡엔 신랑 사진 잘 어울렸는데 어차피 카톡 안 하니까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신랑 111님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왔어. 약간의 뭔가 있는 거지. 여자친구로, 또는 베트남 여자친구, 또는 예비 신부, 또는 국결을 한번 하려다가 실패한, 뭐 등등등의 뭔가는 경험이 있으신 거야.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신랑님이 편하게 얘기하죠. 혼자 생각할 필요가, 어차피 베트남 사람들은 카톡은 안 하니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혼자 물어보세요. 내 고추도 보여주는 사이잖아. 내가 아프면 내 고추 씻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라는 사람은 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내 고추도 닦아줘야 되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런 사이에 뭔 카톡에 이 얘기를 못해. 하면 되죠. 같이 올리자. 의미를 왜 모르겠어요, 신부가.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왜 모르겠어요. 알지. 아, 나를 좀 나쁘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구속하려고 하는구나. 알겠지. 아니면 나한테 도장 찍으려고 하는구나. 알겠죠. 근데 약혼식도 하고 부모님 다 인사드렸는데 내가 도장 찍으려고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거부해. 뭐 페북엔 안 돼. 그러니까 전통 원래 후에 올릴게요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올릴게요가 아니라, 남편이 올리면 저도 올릴게요가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 말고요. 부부예요. 근데 그거를 강력하게 나는 어쩌어쩌 해서 싫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대신 전제 조건, 신랑님이 웃으면서 편하게, 나는 그 앞에 말은 번역기가 어려우니까 말은 안 했어도 가로 열고, 나는 너와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콤마, 즉 너는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가로 닫고, 우리 같이 올리자라는 그런 진실된 눈빛으로 웃으면서 얘기했다면 그건 정상이에요. 너무나도 해도 되는 거예요. 하셔요. 그게 싫다고요? 그러면 성격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부부가 이해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해해주고 같이 맞춰주고 해야 되는 것도 있어. 자, 11님 대답 됐고, 시간여행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녀는 그는 남편을 내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여행님,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내가 100%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 시간여행님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녀라고 번역이 됐지만 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여행님은 남편을 내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시간 여행님 책임지세요. 지금 이거 해결해야 돼요. 저 이제 밥 먹으러 가서 나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보낼게요. 모든 걸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그는이라고 하면 돼. 그는 장난을 친 거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내야겠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이게 아까 자기야를 자기야는 민어이 이런 걸 자꾸 알아요. 알 거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진짜 왔어요. 이렇게 좀 민나 민어이 귀여워요, 귀여워. 근데 평소에 그래서 우리 신랑님들도 평소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인내심이나 이해심을 갖고 조금 해줘야 되는 게 신부들도 자기네들이 자기 말을 다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 아무리 말수가 적어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어차피 자기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우리는 답답하면 약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한국 사람이고 베트남 분들은 특히 시골, 농촌, 그러니까 동나이 같이 그 공장지대 사람들은 성격 그렇게 유하지 않아요. 아시죠? 동나이. 남쪽의 대표적인 공장지대죠. 동나이. 이런 데는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산업화, 막 엄청난 산업화 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그 격하잖아요. 막 소주병 날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격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남자들 얘기하는 거 여자들은 아니에요. 근데 농촌 지역의 여자들은 확실히 조금 잘 참아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그런 답답함을 좀 짜증 좀 뭐라 짜증이라는 표현도 좀 좋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좀 답답해. 그래 이 말은 맞잖아요. 답답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부들은 좀 굳이 비교하자면 좀 참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언어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오죽 답답하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인내하고 우리보다 인내심이 좋아요. 그건 맞습니다. 명백해요. 인내심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의심이 될 때가 있고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랑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의심이 되고 답답할 수가 있는데 조금 느긋해요. 확실히 느긋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해 또는 의심의 여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게 문화 차이, 언어 차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해와 신뢰가 필요해요. 내 아내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의심을 이만큼 가지고 가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나중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색안경을 끼면 한 번 색안경을 끼면 모든 게 빨개 보이는 거고 모든 게 검어 보이고 모든 게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미리 낄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색안경을 낄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고 좀 아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면 신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성향은 다 다르죠. 어떤 친구들은 좀 활기찬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꿍한 친구들 있고 어떤 친구들은 좀 답답하리만치 보수적인 신부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 할 말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까지 완벽히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다면은 그건 로버트를 만나셔야 돼. 일본에 지금 로버트 잘 만들고 있잖아요. 피부 거의 완벽 재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로버트 만나시는 거. 그러니까 5년 더 기다리세요. 5년 더 기다려서 그 인공 로버트 엄청 발전하고 있으니까 인공 로버트에게 성격을 이렇게 주입하면 프로그래밍하면 돼요. 인공지능에다가 로버트에다가
저기 뭐라 예를 들면서 순종적인 여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또는 활기발랄한 여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나셔야 되고요. 인간을 만날 때는 맞춰야 가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이해하고 제가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신뢰가 가시죠. 그렇다고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라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알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알고 무시하는 것과 또 다른 거고. 그렇다고 저러고 완벽하지도 않고요. 노력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거 거기서 뭉개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랑님들도 현재 만나고 있거나 시간 여행집처럼 현재 만나고 있거나 하시는 또 11님처럼 또 이렇게 만나고 또 깨졌거나 다시 그런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 주시우리씨님처럼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들 좀 시작의 첫 단추를 너무 그러니까 어차피 업체를 통하실 거라면 좋은 업체를 고르시고 거기에다가 조금 맡기고 첫 단추부터 좀 내 아내와의 관계만큼은 조금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잘 시작해도 그 신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하고 그거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거 해석하고 해결하고 그러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너무 인생에서 아깝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땐 해야지. 뭐 시간 여행님처럼 자유연애를 하고 있다면 뭐 저같이 옆에서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본인이 해야겠지만 그래서 시간 여행님은 지금 말 그대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신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시간 여행 아이디 좋네요. 시간 여행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고. 근데 제가 한국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봤어요. 네, 사람은 아시다시피 결혼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논리와 이 원리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 우리의 그냥 보편적인 능력치를 갖고 있는 남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요, 보통 웬만큼 만나서는 여자의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여자친구의 진실을 1년 사귀었다고 알 수 있다고 사계절 이런 말 있죠. 사계절은 지나봐야 되지 않느냐. 그건 여자가 남자 볼 때에 해당하는 얘기일 수 있고요. 여자 역시도 남자 1년 본다고 알 수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냐?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사계절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는 그래도 합당한 얘기지만 남자는 여자를 4개월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여자는 진짜 숨기려고 마음 먹으면 다 숨길 수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여자가 들켰어도 잘만 머리 잘 굴려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에는 이 남자가 이혼하는 이유는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국제 결혼이 무슨 속성이다. 연애 결혼을 해도 베트남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언어가 돼도 알 수 없어요. 이 원리를, 이 본질, 이 결혼의 본질, 이성이라는 본질, 여자라는 본질,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우가 되는 여자의 본질, 퇴색해버리는 여자의 본질,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닫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어린 여자, 정상적인 여자를 가정하면 조금씩 사람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단점이 있고 다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 그런 경우에 무조건 어리면 어릴수록 남자든 여자든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 C꼰대예요. 아마 제 신부가 진짜
밤을 새면서 몇 날 며칠을 울어도 제가 바뀌지 않을 것들은 못 바꿔요. 진짜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고 사정하고 저한테 매달리고 해도 제 성격 중에는 10건대가 돼버려가지고 절대 안 고쳐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맞아요. 작정하고 속여요. 왜냐하면 바보잖아요. 솔직하면 바보 아니에요? 맞아요. 베트남 여자도 나이가 먹으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려도 자기의 그런 걸 뭐라 해요? 흠은 숨기려고 하는 게 본능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린 친구들은 숨기고 난 뒤에도 문제의식이 있다면 정상적인 박힌 사람이라면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강하게 얘기하면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확률을 얘기한다면 나이가 어리면 장점입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나라 남자들,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남자들, 미국 남자는 똑같아요. 왜 나이 든 사람을 만나는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권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야겠죠. 근데 우리 미국 사회도 일본 사회도 한국 사회도 다 보세요. 중국 사회도 다 보세요. 돈 많고 능력 있고 하는 남자들, 자기 와이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이혼하고 만나는 와이프 또는 몰래 만나는 와이프는 다 어려요. 이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선진국이거든요. 지금 선진국이에요. 이건 이견이 없어요. 경제만 놓고 보면 선진국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0대 남성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는 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안 좋아요. 나이 많은 여자는. 의학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건강학적으로도 나의 아이를 위한 밭이라는 개념으로도,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으로도, 그 다음 개선의 여지, 그 다음에 뭐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눈빛, 계산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 모든 걸 다 진짜 너무 지금 순간적으로도 10개 정도 나왔잖아요. 무조건 어린 친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살면서 굳이 선진국에 사는 나이 많은 여성을 왜 만날까요? 그러려면 방금 나이란 걸 다 빼야 돼. 아이도 낳을 생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적인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많아서 피부는 쭈글쭈글하지만 나랑 그래도 선진국의 대화가 된다. 그런 장점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선은 안 해줘도 돼. 어차피 나도 식권되니까 서로 쌩까면서 살면 돼. 뭐 여차하면 각방 쓰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제가 지금 80년생이니까 85년생 여자를 만나면 39인가요? 맞나요? 85년생 여자. 85년생 여자. 나이. 아니, 궁합도 안 보는 84년생 나이 볼게요. 4살 차이. 40세에요, 40세. 연나이가 40세예요. 연나이가 40세인 여자를 왜 만나? 근데도 여전히 고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답답해. 저랑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가 만 40세예요. 연나이 40세예요, 연나이 40세. 어우, 그냥 막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저를 욕할 수 있겠죠. 근데 어쩌라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저도 어릴 때는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쩌다 보니 선진국이 되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뭐 어쩌라고. 그냥 가만히 열심히만 일해도 그냥 열심히 적당하게 일해도 3만 불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 내가 이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솔직히 이룩한 거고. 3만 불이 됐어요. 아, 그럼 뭐 어떻게 누려야지. 내가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좋은 나라에 태어났어요. 뭐 내가 선진국이 될 줄 알고 태어났나요? 태어나서 살다 보니 선진국이 된 거예요. 1인당 3만 불 시대를 넘어갔죠. 그래서 나는 어린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베트남 가서.
그렇죠. 한국 30대 후반 여자랑 베트남 20대 초반 여자랑 왜 고민을 해요? 고민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명백해요. 명백해.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 무슨 대화를 뭐 얼마나 많이 하려고. 유일하게 이런 얘기는 있겠죠. 걱정하는 게 아이의 언어가 늦다. 아이의 언어가 늦다.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냥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친구들을 봤잖아요. 근데 집이 잘 살거나 집에 어떤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배운 지식이 있거나 하면 유리하긴 해요. 유리하긴 한데 어차피 잘 될 놈은 잘 되고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애들, 초등학교 때 전교 10등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부모님이 학벌이 높아요. 대부분. 제 때는 그래, 제 때는. 근데 결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잖아요? 그럼 공부 잘하는 놈이 잘해요.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는 거랑 그렇게 큰 역할은 없어요. 영향은 있어요. 영향은 있지만 우리 미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영향은 있지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성공을 못하니까 안 그래 보이는 거지. 그냥 일반인은 일반인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태어났으니까 좋은 거야. 30대 후반 여자가 10억 들고 와도 싫어. 10억은 조금 잠깐만요. 30대 후반 여자가 10억을 들고 조금 저는 여기서 말을 멈추겠습니다. 10억? 에이 10억 갖고 흔들리진 않지. 그래. 맞아요. 부모가 관심을 가지면 혼혈이 더 유전적으로 우월하고요. 언어도 제가 지금 결혼한 우리 신랑님들 신부님들 보면 결국엔 두 가지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이에요. 관심을 가지면입니다. 아빠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인식을 하고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엄마도 그걸 인식을 하면서 학교 잘 보내면서도 자기도 하다 보면 두 가지 언어 할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엄마는 베트남인, 아빠는 한국 사람, 그리고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2세 두 개의 언어 다 완벽하게 합니다. 거의. 그건 부모가 관심을 가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관심 가지 않으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지금도 물론 다민족이라고 하죠. 옛날에 침략을 워낙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만 뭐 단일민족이라고 하고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뭐 워낙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하지만 설사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섞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화 같은데 물론 영화를 빗대는 건 너무나 비현실적이긴 한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는 상당히 다민족 국가입니다. 어느 영화에서도 비춰지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선진국으로 비춰지고요. 어느 영화에서도 그죠? 어느 예언가들도 우리나라를 상당한 선진국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 대신에 어느 영화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민족 국가로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외국 감독이든 우리나라 감독이든 굳이 현재 단일민족인 나라를 미래 사회에 다민족 국가로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유일한 뭐 미래 사회에 단일민족으로 그려도 되거든. 지금 몇백 년을 유지하고 있는 단군이 신화 때부터 유지되고 있는 단일민족인데 굳이 영화에서는 우리나라를 미래 세계의 우리나라를 상당한 다민족 국가로 그려요. 그게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가고 있죠. 출산율 개판 났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민 유치해야 돼요. 이건 뭐 제가 뭐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유튜브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이민 적극 권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 적극 권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즉 다민족 국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소아가 엄마가 어리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엄마가 어리면 기초대사량이 좋아요. 어리다는 표현은 가만히 누워있어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먹은 거 그냥 다 소화되고요. 소화가 잘 되면 다 영양분으로 바뀌면서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먹은 게 전부 다 지방으로 가버려요. 뭐 이게 제 의학적인 건 모릅니다. 정확하게. 근데 대충 그렇게 듣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기초대사량도 좋고 운동량도 좋고 뭐 열심히 뭐 좀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 열심히 해도 아이 유산도 안 돼요. 그 말은 좋은 아이가 좋은 밭이라고 하죠. 이거는 비하 발언 아니죠. 좋은 밭에서 좋은 영양분을 먹고 좋은 토양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시간여행님 말씀이 너무 제 말도 맞다고 해주시지만 시간여행님 말씀도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100%죠. 우리는 건강한 정자만 주는 거고, 아시잖아요. 정자는 자기 경쟁을 통해 난자는 하나만 나오는 거고요. 난자는 자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자는 하나만 나오는 거고, 정자는 수억 마리가 자기 경쟁을 통해서 헤엄쳐서 가서 결국에는 한 마리가 꼴이 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자기 경쟁을 통해서 우월성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남자는 잘 먹고 그 다음에 좀 그런 엽산 이런 것도 먹는다고 하대요. 그런 거 최선을 다하고 담배 안 피고. 왜냐면 담배 같은 거 예를 들고 저같이 술 좋아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정자의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떨어진 것 중에서 또 자기 비교 우위의 경쟁을 통해서 난자의 꼴이 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영향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엔 자기 경쟁을 하거든요. 정자는. 그래서 비교 우위에 그나마 비교 우위에 있는 애가 꼴이네요. 이건 맞잖아요. 그죠? 몇 천 마리, 몇 억 마리 중에 비교 우위에 있는 정자들 중에서 꼴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자체적으로도 걸러져요. 정자는. 난자는 아니죠. 하나에 하나. 그 당시엔 하나. 그리고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착상하는 것은 엄마의 몸이에요. 엄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튜브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나? 엄마가 담배를 피니까 아이가 고통스러워 합니다. 뱃속에서. 엄마가 담배를 피니까 아이가 고통스러워해요. 엄마 몸이 중요해요. 결국에 아직까지의 과학기술로는 무조건 시험관을 했던 뭐들 했던 엄마 뱃속에서 크잖아요. 그죠? 우리 장돌 형님도 이제 곧 비자 나오죠. 오늘 내일 하죠. 이번 주에는 비자가 접수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조급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에는 티 안 낸다고 해도 결국엔 신부한테 티가 나요. 우리가 조급해진다는 얘기는 짜증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조급해진다는 얘기는 내 속에 티 안 내려고 하지만 내 속에서 짜증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짜증을 안 내야 될 내 아내한테 티가 자기는 스스로 안 낸다고 하지만 신부들이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신부들은 조금 둔해 보일 때도 있고 또 예민해 보일 때도 있고 착해 보일 때도 있고 또 좀 그럴 수 있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집중해서 봐요. 또 벌써 100분을 했네. 근데 영원히 실시간 방송을 할 것 같은 게 제 신부가 한국에 와도 솔직히 대화가 막 엄청나게 원활하려면 그래도 열심히 제가 신부랑 아내랑 대화를 했을 때 기준, 우리 다른 신랑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2년은 걸려요. 2년. 그러면 2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죠? 실시간이라도 키고 떠들어야 또 아내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저놈은 뭐하나 생각하면서도, 저게 우리의 가정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거다라고 이해를 시켜주면 아주 반가워할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실시간 방송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계속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실시간 방송을 하면 좋은 게 일단 술 안 먹죠. 먹어도 맥주 한두 캔.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주면 상대도 믿음을 줘요. 아, 이제 슬슬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제 왜냐면 제가 원래 2시간 정도는 보통 하는데 지금 한국에 온 뒤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맞아요. 장돌 형님 경험자시니까 알아요. 오역이 없으려면 주어가 명확해야 되고 주어는 남편은, 남편이, 아내는, 아내가 뭐 이렇게 그 남편 아내라는 주어가 아주 좋습니다. 목적어도 마찬가지고요. 오빠라는 주어도 그렇게 저는 명확하게 남편이라는 주어는 세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안짜이는 많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팁 전달해 드리고 오늘은 그만할게요. 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많이.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할게요. 다음 주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지금 신랑님이 계신데 다들 한 3월쯤에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는 일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좀 쉬면서 밥도 좀 한식, 현지 한식이죠.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현지 한식, 한국의 현지 한식 좀 먹으면서 체력 회복하고 그다음에 3월에 또 이제 지금 신랑님들이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돌 형님 수고하셨고 후레쉬님, 시간여행님, 여기 계신 분 SHM님 최근 분들만 다 수고하셨고 오늘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